안녕하세요. 성사고등학교 교사 최재화입니다. 올해 초 우연한 기회에 엘리자베스 키스의 The Bride라는 작품을 보게 됐어요. 영국의 화가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키스는 한국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를 그려놓았는데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이 신부, 선생님들에게는 이 신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하죠. 얌전해 보이고 뭐 순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라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서정주의 신부도 한편으로 좀 떠올랐었습니다. 서정주의 신부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첫날 밤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는데 신부가 자기를 붙드는 줄 알고 신부를 음탕하게 여기고 달아나 버리는 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4, 5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시를 쓴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안 이상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뭐 어떡해요. 그 당시에는 뭐 시험을 봐야 하니까 그냥 외웠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주의 신부를 이렇게 배웠어요. 주제가 신부의 정절, 여인의 정절인데요. 지금 다시 봐도 저에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와 감상 쪽을 보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답해집니다. 뭐 변함없는 여인의 모습, 뭐 여인의 정절의 삶이 완성되었다. 이런 것들은 누구의 관점인가요? 잠시 영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Devotion인데요. 파도가 끝없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헌신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이제 느껴져요. 황장군을 아십니까? 이 장면을 아시는 분은 이미 어느 일정 세대 이상의 선생님이시겠죠.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침대라는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뭐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진정 남자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네 장의 사진, 5장이죠. 이 사진은 뉴스에 한동안 이제 돌아다녔던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에 따르면 무릎을 꿇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말은 제발 날 좀 놔줘 였다. 매체에 따르면 사진 속 이 남성은 이날 거리에서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여성에게 고백했다. 뭐 여기까지는 뭔가 괜찮아요. 문제는 이 남성의 고백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여성을 5년째 짝사랑하고 있었고 여성이 여러 번 단호하게 마음을 거절했음에도 끈질기게 여성을 쫓아다니며 고백을 해왔다. 계속되는 남성의 고백에 이제는 무서움까지 느낀 여성은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남성에게 애원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네. 뭔가 남자의 헌신적이고도 한결같은 사랑이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죠.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로맨스가 호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검열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다들 이 광고는 아실 거예요. 노래는 샹들리에가 나오고요. 남녀가 등장하죠. 여자는 바다에 몸을 던지기를 아끼지 않고 스피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뭔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I love you 라고 하자 여자는 prove it 이라고 하면서 응수합니다. 마지막에 여자가 물어요.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라고 묻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금 한 번 더 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관습이나 도덕관념은 조금 벗어나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줘요. 이 광고가요. 심지어는 몸까지도 바다로 아낌없이 내던지는 불같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몸을 내던지기까지 했는데 뭐 20만 원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시대에서는 사랑은 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마케팅과 미디어가 끊임없이 이를 자극하고 강화하죠. 관점을 전환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섭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헌신이라는 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내가 늘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진짜 사랑으로 느낄까요?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오게 된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요. 다시 서정주의 신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여성의 정절, 여성의 기다림은 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속한 어쩌면 갇혀있는 하나의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사회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가둬요. 이미지로, 때로는 용어로, 때로는 분위기와 이데올로기로. 어쩌면 우리는 교실에서 하나의 관점만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제 다시 신부의 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신부의 모습 이제는 어떻게 보이세요? 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저는 아이들과 언어와 그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관점의 다양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참해요, 얌전해요, 결혼 직전이라 들떠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등의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우리가 전통적인 신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 때 느낄 법한 미디어에서 읽은 그런 이미지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죠. 교과서에 미술과 관련된 단원이 있어서 이미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화가의 의도가 있고 이는 당시 화가의 삶의 궤적과 상황 그리고 철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 그림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여기게 되죠. 영국 화가가 한국의 신부를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텍스트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습지를 보면 결국 이 당시의 결혼이 여성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묘사하는 글이 전개가 돼요. 우리말로 된 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해당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결혼식 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대요. 눈도 감고 있어야 해서 풀을 쑤어서 눈에 붙이기까지 했다고도 하고요. 밖에서 신랑과 친구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지만 신부는 소위 영광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처럼 앉아서 기다려야 해요. 온갖 품평도 견뎌야 하죠. 이 글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신부는 어떤 감정일 것 같니?
당연히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다른 대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안경도 써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과거에는 신부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지를 상상할 수도 있고요.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상황을 완전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의 신부가 가지고 있었을 법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서 내가 저 상황으로 가서 신부가 된다면 가질 법한 생각에 대해서 적어보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나의 결혼식이다. 아침부터 꽃단장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앞을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하지만 괜찮다. 이 자리, 순간은 당장 나에겐 고통스럽긴 해도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말해오시던 영광스러운 자리이니 말이다. 다만 어머니께서 고생하고 계시진 않을지 걱정이다. 그 시대의 신부가 이 시대 상황에서 가졌을 법한 그런 생각이죠. 미래에서 온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부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아니, 내 결혼식인데 난 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먹지도 못함. 이건 내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그리고 저 대놓고 내 외모에 대해 품평하는 사람들 하며 하루 종일 주는 건 과일 과즙 몇 방울. 이건 정신적, 육체적 학대야. 그리고 남편 자식은 어디 가서 놀고 있고 또 우리 엄마만 고생하고 옆에 당연히 같이 있어야 할 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이런 게 결혼이라면 난 안 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마 당시 신부는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과서를 다루면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심화된 내용을 또 다른 학습지로 따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관련 있는 문학 작품을 가져와서 삶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1학기에는 영미문학 작품으로 Never Let Me Go를 다루었고 2학기에는 클라라와 태양을 다뤘어요. Never Let Me Go에서는 주로 유페미즘을 다루면서 언어 통제에 대한 부분을 좀 했고요. 클라라와 태양에서는 주로 감정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어요. 클라라와 태양에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수업을 위해서 4개 장면만 추출하고 4사람만 등장시켜서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1인칭 관찰자인 인공지능 로봇 친구 클라라가 등장하는데요.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정서를 발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요.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음 인물은 조시인데요. 유전자 조작을 받아서 특정 기능이 향상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 있기도 하고요. 엄마는 조시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클라라를 조시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 엄마는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클라라를 살 때 조시의 걸음걸이를 따라해보라 라고도 하기도 하고 조시처럼 말해보라고도 좀 주문을 해요. 이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도 대체가 되고 조시도 클라라로 뭔가 대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매니저는 클라라를 돌보고 판매하는 존재인데요. 매니저는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등장해요. 근데 이제 매니저는 클라라를 판매만 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 등장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관점을 달리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모성애는 어떠할 것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라와 The Bride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AI와 살아가는 세상에서 AI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되겠습니다. 엄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에게 클라라를 사주러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딸처럼 걸어보라고. 뭔가 좀 이상하죠. 딸을 위한 인공지능 친구를 사주는 것인데 왜 딸처럼 걸어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중간쯤에는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조시라면 어떻게 앉아있을까? 지금 네가 앉아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앉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은근 조시처럼 행동해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거의 말미로 가면 조씨의 병세가 악화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엄마는 클라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씨가 되어달라고요. 사실 엄마는 클라라를 구입할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소름 돋아 하더라고요. 엄마를 욕하고 심지어 뭐 엄마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어찌 저것이 어미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그 임팩트가 좀 상당해요. 2015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인데요. 딸을 잃은 엄마가 가상현실에서 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척이나 공감이 되죠. 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조씨의 엄마가 클라라를 조씨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직도 엄마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클라라가 조씨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 역시 여러 가지 감정을 겪게 되죠. 조씨를 잃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쁨, 그 뒤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서 다시 조씨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슬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야, 클라라 안에 조씨를 넣으면 그게 조씨지 하는 생각에 웃음 짓는 모습까지 클라라가 이 모든 어떤 감정들을 읽어내죠. 그러면서 클라라가 보이는 어떤 조씨와 똑같은 모습에 엄마는 that's good, that's good, 좋아, 좋아를 이제 자기도 몰래 계속 이제 내뱉게 되는 거죠. 엄마의 이러한 모성애는 사실 지금 시대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지금도 100세 시대인데 미래의 사회에는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생애 주기가 짧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생애 주기가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했고 나를 돌봐줄 사회적인 시스템이 존재해요. 반려견 산업이 호황이고 인간과 똑같은 AF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는 정말로 이 모성애라는 것이 지금과 똑같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과거의 모성애, 그리고 지금의 모성애, 그리고 미래의 모성애 모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볼 수 없는 영미문학 그 원서 그 자체만이 가진 매력이 발산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말 번역이 영어의 의미와 영어가 말하는 그 세계를 모두 담지 못할 때인데요. 어머니로 우리말로 어머니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the mother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 m이 쓰여 있죠. 우리가 그냥 보통 엄마를 부를 땐 대문자 m을 쓰지 않아요. 그냥 소문자로 쓰죠.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의 신은 대문자 G를 쓰지 않아요. 여러 명의 신이니까요. 그냥 소문자 G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신을 지칭할 때는 좀 달라지죠. 늘 대문자 G를 사용해요. 클라라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어머니이죠.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 주어진 세계는 조씨가 있는 조씨의 가족 딱 그 세계뿐이에요. 그 세계에서 어머니는 단 한 명뿐이고 다른 어머니들은 그냥 아줌마일 뿐이죠. 다시 신부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신부에게 시집은 유일한 세계가 돼요. 마치 클라라가 구입을 당해서 이 조씨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 신부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시집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었고 그저 클라라처럼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숙해져야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신부는 인간이죠.
클라라는 인공지능 로봇이고요. 그런데 당시 이 둘을 대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아요. 이 신부에게 박탈된 것은 무엇이고 주입된 것은 무엇인지, 클라라에게 있어서 박탈된 것은 무엇이고 주입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게 옳은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클라라와 태양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마지막 활동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존재가 다가와서 클라라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클라라는 어머니에게 조씨가 되는 대가로 사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씨가 건강을 되찾게 돼요.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클라라는 바로 버려지게 됩니다. 클라라는 끝까지 조씨와의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죠. 이거는 억지 설정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설정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본다면 클라라가 이를 갈고 복수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허무한 결말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말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과정에서 각자가 겪었던 경험, 받아온 교육, 가정의 분위기, 접해온 미디어 등등등에 의해서 일종의 관점이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즉 편안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것이 다시 그 관점을 형성하고 강화하게 되죠. 과거의 신부를 현재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인공지능 로봇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가 과거의 신부와 같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답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자극, 더 유연한 사고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벗어난 사고, 사회적 관습을 벗어난 사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사고, 즉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